안녕하십니까. 어제 12일 임종석 실장이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합니다. 브리핑하면서 어떤 말을 했는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세월호. 그러니까는 2014년 4월 16일 사고 당일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가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최초 보고한 시점인 9시 30분으로 기록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박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낸 답변서에서는 오전 10시에 보고를 받고 10시 15분에 첫 지시를 했다 이렇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30분을 조작했다 이런 것이죠. 뭐냐면은 9시 30분에 보고를 받아놓고 10시 15분에 첫 지시했다면 너무 늦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간격을 좁히기 위해서 10시에 보고를 받은 걸로 꾸몄다 이런 식이죠. 이렇게 임종석 비서실장이 브리핑을 하면서 이것이 참담한 국정농단이다 이렇게 또 들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선일보 통화인데요. 청와대 그 당시 핵심 관계자하고 조선일보가 통화를 해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왔다는 거예요. 당시 오전 9시 30분에 최초 보고서가 작성되긴 됐다는 거죠. 근데 대통령한테 보고하기에 입수된 정보가 부족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상황을 더 파악한 다음에 10시에 보고를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10시 15분에 지시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조작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당일 해경이 청와대 팩스로 처음 보고한 시간이 오전 9시 33분이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9시 30분에 대통령이 첫 보고를 했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누구 말이 옳겠습니까? 자, 해경에서 9시 33분에 보고가 처음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은 해경에서 9시 33분에 문서상으로 이 보고가 들어와도 청와대는 그보다 1, 2분 앞서서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뉴스 보도 긴급으로 나오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보도들이 뭐 내용을 소상하게 하는 보도겠습니까? 이런 사고가 났다 이런 그런 뉴스 보도 그렇죠. 그러니까 청와대는 1, 2분 앞서서 그걸 감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첫 보고는 33분에 들어왔다는 것이죠. 해경에서 팩스로. 이 첫 보고가 들어와도 그때 상황이 파악이 됐을 거예요. 그 현장에서 보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돌아간 상황을 좀 파악하고 대통령한테 보고를 하든지 말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냥 뭔 사고 날 때마다 쭈루루 달려가서 대통령한테 이야기하고 아니면 전화하고 이야기하고 아마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시에 상황을 파악하고 대통령에 보고하고 10시 15분에 지시가 떨어졌다. 이게 내가 볼 때는 큰 문제가 없을 듯해요. 그러니까 9시 설령 30분에 보고를 했다고 해도 대통령이 즉시 이렇게 해라 지시를 할 수가 있나요? 그때 상황 파악이 안 돼 있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런 문제가 좀 착오가 있다 하더라도 이 경향 중에 바쁘고 혼란할 때는 또 착오도 나오고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계부를 적어봐도 틀려가지고 자꾸 수정하고 바꾸고 뒤에 보면 잘못된 게 많이 나와요. 개인이 하는 일도 자기 일. 그러면은 이 국정을 다루는데 정말 수많은 사람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전 국민이 연관되어 있고 사방 통로를 따라서 베리벨 보고가 오고 가고 이러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면은 어느 한 사람이 또 착오를 일으킬 수도 있고 어느 한 사람이 자기 임의대로 적을 수도 있고 여러 상황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마다 문자 하나하나마다 그것 가지고 시비를 턴다면은 국정 되겠습니까? 지금 현 정권도 그와 같이 문자 하나하나를 뒤에 파고 턴다면은 1년 12달 다 걸릴 거예요. 뭐가 걸려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니 현 정권뿐만 아니라 어떤 정권도 마찬가지다는 것이죠. 그거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박근혜 대통령한테 적용하는 그런 법규를 역대 대통령한테 다 적용한다. 어느 대통령이 감옥 안 갈 사람이 누가 있겠냐 이런 이야기죠. 그런데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느냐 마느냐 이 시점 아닙니까? 그런데 이럴 때 보니까 또 이런 것이 툭 터져 나오니까 한쪽에서는 또 청와대에서 여론전 하는 거 아니냐 이런단 말이에요. 이재용 삼성 부회장
그때 선거를 앞두고 또 청와대 캐비넷에 뭐가 나왔다 막 그렇게 됐잖아요. 그 내용 중에 뭐가 들었다 하고, 그리고 그걸 특검에다 넘기고 또 특검이 재판부에 제출하고 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도 그 여론전 아니냐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럼 물론 이제 선고에서 형이 떨어졌습니다만은, 이번에 구속영장 발부를 앞두고 또 이렇게 뭐 세월호니 뭐니 하니까 그것도 여론전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공판을 받은 지 지금 이어온 지가 몇 달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만기가 되면 불구속해서 공판을 이어가는 것이 타당하지, 다시 구속영장을 재발부하고 연장을 해가지고 공판을 해야 될 이유가 뭐냐? 도대체 이유가 뭐겠습니까? 처음 구속을 이렇게 시킬 때만 해도 그때도 말이 많았어요. 대통령이 저 남국이나 북국으로 도주를 할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증거인멸할 게 뭐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전에 모두 압수하고 그때도 몇 달을 다 수사가 진행된 상태였기 때문에 거기서 무슨 또 증거인멸할 게 뭐 있고 이런 상황이 아닌데 왜 구속을 시키냐 이렇게 말이 많았어요. 이제 그때부터도 다시 또 몇 개월이 흘리면서 공판을 이어왔습니다. 그러면 이 와중에 뭐가 있어서 구속을 또 연장까지 하면서 시켜야 되느냐 이거죠. 아니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오죠. 구속을 시키지 않으면은 교통이 막혀서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게 말이 됩니까? 교통이 막히고 안 막히고 하고 한 사람 구속하고 뭔 상관이 있냐 이런 이야기예요. 교통이 막혀서 그럴 것 같으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일주일에 4번 공판을 하지 말고 일주일에 한 번 한다든지 아니면 2주에 한 번 하면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충분해요. 그럼 증인이 많으니까 안 된다고요? 증인이야 양쪽 다, 그러니까 검찰이나 변호인단 측에서 핵심만 좀 내세워라 이렇게 조정할 수도 있잖아요. 재판부에서. 또 증인이 정말 많이 필요하다면 길게 해야죠. 그만큼 길게 잡고 이 사건을 언제까지 딱 끝내야 된다 그런 법이 있습니까?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 구속영장 이것은 부당하다 이런 것이죠. 그렇지 않아도 4번을 연속해서 하니까 인권유린다 좀 이러고 있는데, 그것도 잘 됐잖아요. 인권유린 그런 타박도 안 받고 2주에 한 번 한다든지 이러면 서로 넉넉하게 대비해 가면서 또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단도 또 준비 충분히 할 수 있고 얼마나 좋아요. 급하게 할 일이 없는데. 자, 그런데 물론 정치적으로 딱 이렇게 붙들어 놓으면은 좀 뭐 편한 부분이 있고 그런가 본데, 뭐가 그렇게 자신이 없어서 자신이 있으면 그냥 딱 불구속 상태에서 공판을 받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타당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이제 법원으로 왔다 갔다 하면은 교통 불편이 없겠습니까? 있겠죠.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한다든지 2주에 한 번 하면 그런 문제가 해소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교통 불편이 있다고 해서 막 하나의 인권을 구속하고 이게 명분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미 이 정권은 어찌 됐든 바뀌었습니다. 현실은 지금. 그렇죠. 그러면 그 관점에서 하지 뭐가 그렇게 자신이 없고 떳떳하지 못하냐 이거지요. 우리가 늘 말하는 통상적인 그대로 하면 되지. 그리고 세월호 이것도 나왔으니 말이지만은 저 앞으로 보고 정치를 해야 된다고 봐요. 이 민생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이 나라 안보를 튼튼하고 이 나라가 보존되게 할까, 밤낮으로 그 연구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 경제를 살려서 어려운 서민들이 먹고 살게 할까, 또 기업이 열심히 활동을 해서 이윤을 남기고 세금 많이 내게 만들까, 이런 연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좋은 제도를 만들어서 미래 세대가 행복하게 살게 하려면 어떤 제도를 만들고 정책을 써야 될까, 이런 연구하기 지금 엄청나게 바빠야 될 거란 말이에요. 꼭 뒤를 돌아보고 난리냐 이거죠.
적폐청산이다 개혁이다 하는 거 이런 거 말이에요. 역대로 개혁하는 게 뭐였습니까? 대체로 보면 그 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명분을 실기 위해서 아니면 자기 사람 실기 위해서 개혁이란 명분으로 많이 했다 이거예요. 실제로 이제 개혁을 정말 해보고 싶어서 하기도 많이 하겠죠. 그런데 원래 일반적으로 개혁이란 걸 알고 보면은 국민 정신을 계도하고 그리고 기득권이 너무 많이 가진 것을 나누어 가지게 하는 거예요. 많이 가진 권력도 나누고 재물도 나누고 이렇게 해서 모든 사람이 같이 공유하게 하는 게 개혁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는가요? 기득권을 치고 때려야 되지요. 그럼 기득권이 좋아합니까? 다 반발하죠. 그래서 역대로 그 임의적인 개혁은 단 거의 한 번도 성공한 역사가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러면 어떤 개혁은 성공했느냐? 이런 경우 천천히 시간을 두고 국민을 이렇게 계도하고 그리고 좋은 정책, 좋은 법안을 통과시키고 해가지고 시간이 흐르고 날이 흐르고 달이 흐르고 횟수가 흘러가면서 점차 바뀌어가게 하는 거죠. 그리고 자라는 세대들 교육을 잘해서 민주적으로 자유적으로 화합적으로 잘 교육을 해서 이렇게 바꿔가는 것이죠. 그런 개혁은 성공해도 갑자기 누구를 자르고 치고 바꾸고 이런 개혁은 성공해 본 적이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또 갑자기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긴 있어요. 뭡니까? 혁명, 뭐 구테타라도 좋고 들어엎는 거죠. 아예 들어엎어서 새로 갈아치우는 겁니다. 강력한 무력을 앞세워 가지고 아니면 흔히 말하자면 이제 건국을 하는 거 있잖아요. 반란을 일으키든 뭘 하든 해가지고 새로 건국을 해서 시작하는 경우 그저 전체 다 무너뜨려 놓고 이제 이런 경우에 뭐를 좀 바꾼다고 이렇게 하는 게 되긴 됩니다. 근데 그것도 그 당시 바로 됩니까? 1대, 2대, 3대 이렇게 정권이 바뀌어 가면서 대를 이어가면서 뭐가 바꿔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보통 3대, 4대 넘어가면서는 이렇게 나라가 안정되기 시작하지요. 그런 것이지 뭘 그냥 뚝딱뚝딱 쫓아내고 바꾸고 이걸로 되질 않아요. 개혁이라는 게 그냥 말썽만 시끄럽고 귀찮기만 하지. 그런데 이제 간혹 그런 게 또 필요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뭐 새로운 바람도 불고 또 국민들 어떨 때는 시원하게도 해주고 모든 것은 이제 사람이 하기 때문에 사람을 바꿔야 될 필요가 있고 잘 써야 될 필요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장기적으로 국가를 개조하는 거는 뭐 사람 밀고 땡긴다고 얼른 되는 건 아니에요. 항상 그 자리에 좋은 사람이 들어가고 또 좋은 아이디어를 내고 좋은 정책을 하고 좋은 시스템을 만들어가고 이래야 시간이 흘러가면서 되기 때문에 사람을 이제 바꾸는 것도 중요합니다. 잘 쓰는 것도 중요하고 그렇지만은 항상 막 공격을 해가지고 바꾸고 이래가지고 뭐가 막 세상 좋아지고 그런 건 아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오늘 그렇지 않아도 여러분 이제 아시겠지만은 오늘 13일이잖아요. 오후 2시에 이제 서울중앙지법 그 앞에서 이제 태극기 집회를 하잖아요. 그 태극기 집회가 뭐겠습니까? 시 주제는 뭐냐? 박근혜 대통령 구속 반대 석방이 맞다 이런 제시고 그리고 변희재 씨가 또 그간의 이제 태블릿 PC 이런 관계를 또 보고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는가 봅니다. 여러분 이제 그 부분의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은 또 나가서 들어보고 참여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오늘 여기서 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돼 있고 사방 통로를 따라서 베리벨 보고가 오고 가고 이러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면은 어느 한 사람이 또 착오를 일으킬 수도 있고 어느 한 사람이 뭐 자기 임의대로 적을 수도 있고 여러 상황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마다 문자 하나하나마다 그것 가지고 시비를 턴다면은 국정 되겠습니까? 지금 현 정권도 그와 같이 문자 하나하나를 뒤에 파고 턴다면은 1년 12달 다 걸릴 거예요. 뭐가 걸려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니 현 정권뿐만 아니라 어떤 정권도 마찬가지다는 것이죠. 그거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박근혜 대통령한테 적용하는 그런 법규를 역대 대통령한테 다 적용한다. 어느 대통령이 감옥 안 갈 사람이 누가 있겠냐 이런 이야기죠. 그런데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느냐 마느냐 이 시점 아닙니까? 그런데 이럴 때 보니까 또 이런 것이 툭 터져 나오니까 한쪽에서는 또 청와대에서 여론전 하는 거 아니냐 이런단 말이에요. 이재용 삼성 부회장 그때 선고를 앞두고도 청와대 캐비넷에 뭐가 나왔다 막 그렇게 됐잖아요. 그 내용 중에 뭐가 들었다 하고 그리고 그걸 특검에다 넘기고 또 특검이 재판부에 제출하고 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도 그 여론전 아니냐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럼 물론 이제 선고에서 형이 떨어졌습니다만은 이번에 구속영장 발부를 앞두고 또 이렇게 뭐 세월호니 뭐니 하니까 그것도 여론전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공판을 받은 지 지금 이어온 지가 몇 달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만기가 되면 불구속해서 공판을 이어가는 것이 타당하지 다시 구속영장을 재발부하고 연장을 해가지고 공판을 해야 될 이유가 뭐냐? 도대체 이유가 뭐겠습니까? 처음 구속을 이렇게 시킬 때만 해도 그때도 말이 많았어요. 대통령이 저 남국이나 북국으로 도주를 할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증거인멸할 게 뭐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전에 모두 압수하고 그때도 몇 달을 다 수사가 진행된 상태였기 때문에 거기서 무슨 또 증거 인멸할 게 뭐 있고 이런 상황이 아닌데 왜 구속을 시키냐 이렇게 말이 많았어요. 이제 그때부터도 다시 또 몇 개월이 흘리면서 공판을 이어왔습니다. 그러면 이 와중에 뭐가 있어서 구속을 또 연장까지 하면서 시켜야 되느냐 이거죠. 아니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오죠. 구속을 시키지 않으면은 교통이 막혀서 안 된다는 것이죠. 9시 설령 30분에 보고를 했다고 해도 대통령이 즉시 이렇게 해라 지시를 할 수가 있나요? 그때 상황 파악이 안 돼 있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런 문제가 좀 착오가 있다 하더라도 이 경향 중에 막 바쁘고 혼란할 때는 또 착오도 나오고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계부를 적어봐도 틀려가지고 자꾸 수정하고 바꾸고 뒤에 보면 잘못된 게 많이 나와요. 개인이 하는 일도 자기 일. 그러면은 이 국정을 다루는데 정말 수많은 사람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전 국민이 연관되어 있고 사방 통로를 따라서 베리벨 보고가 오고 가고 이러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면은 어느 한 사람이 또 착오를 일으킬 수도 있고 어느 한 사람이 뭐 자기 임의대로 적을 수도 있고 여러 상황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마다 문자 하나하나마다 그것 가지고 시비를 턴다면은 국정 되겠습니까? 지금 현 정권도 그와 같이 문자 하나하나를 뒤에 파고 턴다면은 1년 12달 다 걸릴 거예요. 뭐가 걸려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니 현 정권뿐만 아니라 어떤 정권도 마찬가지다는 것이죠. 그거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박근혜 대통령한테 적용하는 그런 법규를 역대 대통령한테 다 적용한다. 어느 대통령이 감옥 안 갈 사람이 누가 있겠냐 이런 이야기죠. 그런데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느냐 마느냐 이 시점 아닙니까? 그런데 이럴 때 보니까 또 이런 것이 툭 터져 나오니까 한쪽에서는 또 청와대에서 여론전 하는 거 아니냐 이런단 말이에요. 이재용 삼성 부회장 그때 선고를 앞두고도 청와대 캐비넷에 뭐가 나왔다 막 그렇게 됐잖아요. 그 내용 중에 뭐가 들었다 하고 그리고 그걸 특검에다 넘기고 또 특검이 재판부에 제출하고 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도 그 여론전 아니냐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럼 물론 이제 선고에서 형이 떨어졌습니다만은 이번에 구속영장 발부를 앞두고 또 이렇게 뭐 세월호니 뭐니 하니까 그것도 여론전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공판을 받은 지 지금 이어온 지가 몇 달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만기가 되면 불구속해서 공판을 이어가는 것이 타당하지, 다시 구속영장을 재발부하고 연장을 해가지고 공판을 해야 될 이유가 뭐냐? 도대체 이유가 뭐겠습니까? 처음 구속을 이렇게 시킬 때만 해도 그때도 말이 많았어요. 대통령이 저 남국이나 북국으로 도주를 할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증거인멸할 게 뭐 있는 것도 아니고, 어려운 서민들이 먹고 살게 할까? 또 기업이 열심히 활동을 해서 이윤을 남기고 세금 많이 내게 만들까? 이런 연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좋은 제도를 만들어서 미래 세대가 행복하게 살게 하려면 어떤 제도를 만들고 정책을 써야 될까? 이런 연구하기 지금 엄청나게 바빠야 될 거란 말이에요. 꼭 뒤를 돌아보고 난리냐 이거죠. 적폐청산이다 개혁이다 하는 거 이런 거 말이에요. 역대로 개혁하는 게 뭐였습니까? 대체로 보면 그 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명분을 실기 위해서, 아니면 자기 사람 실기 위해서 개혁이란 명분으로 많이 했다 이거예요. 실제로 이제 개혁을 정말 해보고 싶어서 하기도 많이 하겠죠. 그런데 원래 일반적으로 개혁이란 걸 알고 보면은 국민 정신을 계도하고, 그리고 기득권이 너무 많이 가진 것을 나누어 가지게 하는 거예요. 많이 가진 권력도 나누고 재물도 나누고, 이렇게 해서 모든 사람이 같이 공유하게 하는 게 개혁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는가요? 기득권을 치고 때려야 되지요. 그럼 기득권이 좋아합니까? 다 반발하죠. 그래서 역대로 그 임의적인 개혁은 단 거의 한 번도 성공한 역사가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러면 어떤 개혁은 성공했느냐? 이런 경우 천천히 시간을 두고 국민을 이렇게 계도하고, 그리고 좋은 정책, 좋은 법안을 통과시키고 해가지고 시간이 흐르고 날이 흐르고 달이 흐르고 횟수가 흘러가면서 점차 바뀌어가게 하는 거죠. 그리고 자라는 세대들 교육을 잘해서 민주적으로 자유적으로 화합적으로 잘 교육을 해서 이렇게 바꿔가는 것이죠. 그런 개혁은 성공해도 갑자기 누구를 자르고 치고 바꾸고 이런 개혁은 성공해 본 적이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또 갑자기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긴 있어요. 뭡니까? 혁명, 뭐 구테타라도 좋고 들어엎는 거죠. 아예 들어엎어서 새로 갈아치우는 겁니다. 강력한 무력을 앞세워 가지고. 아니면 흔히 말하자면 이제 건국을 하는 거 있잖아요. 반란을 일으키든 뭘 하든 해가지고 새로 건국을 해서 시작하는 경우, 그저 전체 다 무너뜨려 놓고 이제 이런 경우에 뭐를 좀 바꾼다고 이렇게 하는 게 되긴 됩니다. 근데 그것도 그 당시 바로 됩니까? 1대, 2대, 3대 이렇게 정권이 바뀌어 가면서 치고 때려야 되지요. 그럼 기득권이 좋아합니까? 다 반발하죠. 그래서 역대로 그 임의적인 개혁은 단 거의 한 번도 성공한 역사가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러면 어떤 개혁은 성공했느냐? 이런 경우 천천히 시간을 두고 국민을 이렇게 계도하고, 그리고 좋은 정책, 좋은 법안을 통과시키고 해가지고 시간이 흐르고 날이 흐르고 달이 흐르고 횟수가 흘러가면서 점차 바뀌어가게 하는 거죠. 그리고 자라는 세대들 교육을 잘해서 민주적으로 자유적으로 화합적으로 잘 교육을 해서 이렇게 바꿔가는 것이죠. 그런 개혁은 성공해도 갑자기 누구를 자르고 치고 바꾸고 이런 개혁은 성공해 본 적이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또 갑자기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긴 있어요. 뭡니까? 혁명, 뭐 구테타라도 좋고 들어엎는 거죠. 아예 들어엎어서 새로 갈아치우는 겁니다. 강력한 무력을 앞세워 가지고. 아니면 흔히 말하자면 이제 건국을 하는 거 있잖아요. 반란을 일으키든 뭘 하든 해가지고 새로 건국을 해서 시작하는 경우,
그저 전체 다 무너뜨려 놓고 이제 이런 경우에 뭐를 좀 바꾼다고 이렇게 하는 게 되긴 됩니다. 근데 그것도 그 당시 바로 됩니까? 1대, 2대, 3대 이렇게 정권이 바뀌어 가면서 대를 이어가면서 뭐가 바꿔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보통 3대, 4대 넘어가면서는 이렇게 나라가 안정되기 시작하지요. 그런 것이지 뭘 그냥 뚝딱뚝딱 쫓아내고 바꾸고 이걸로 되질 않아요. 개혁이라는 게 그냥 말썽만 시끄럽고 귀찮기만 하지. 예, 그런데 이제 간혹 그런 게 또 필요해요. 왜냐하면 그거 그렇게 해야 뭐 새로운 바람도 불고 또 국민들 어떨 때는 시원하게도 해주고 모든 것은 이제 사람이 하기 때문에 사람을 바꿔야 될 필요가 있고 잘 써야 될 필요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장기적으로 국가를 개조하는 거는 뭐 사람 밀고 땡긴다고 얼른 되는 건 아니에요. 항상 그 자리에 좋은 사람이 들어가고 또 좋은 아이디어를 내고 좋은 정책을 하고 좋은 시스템을 만들어가고 이래야 시간이 흘러가면서 되기 때문에 사람을 이제 바꾸는 것도 중요합니다. 잘 쓰는 것도 중요하고 그렇지만은 항상 막 공격을 해가지고 바꾸고 이래가지고 뭐가 막 세상 좋아지고 그런 건 아니다 이런 이야기예요.